다들 뭐 SF 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네. 좋아하죠. 네, 저도 이렇게 SF 영화를 자주 보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인터스텔라가 제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렇게 평소에 은하나 우주에 관련된 영화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저도 평소에 SF 영화 진짜 즐겨 보는데요. 정말 인터스텔라 영화처럼 행성과 행성, 은하와 은하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아마 시간 문제지 뭐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우주란 무대가 막 장난 아니잖아요. 도대체 우주란 얼마나 넓은 걸까요? 그게 사실은 제가 좀 알아봤는데 진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넓습니다. 어느 정도 이걸래요? 어느 정도냐면 일단은 은하 하나 안에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넘고요. 근데 이 은하도 우주에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의 은하에 그런 태양 같은 행성이 1000억 개가 넘게 있는 거니까 행성은 또 얼마나 많이 있을지 상상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도 그렇게 많은 거 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그 넓이가 10만 광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은하가. 그러면은 우리 은하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10만 년이 빛의 속도로 10만 년이 걸린다는 건데 참 얼마나 넓은지 좀 상상이 안 가긴 하네요. 지구에서 이제 빛의 속도로 달까지 가는데 2초가 안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10만 년이라고 하니까 상상이 안 가네요. 그게 은하 하나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넓디 넓은 우주에서 펼쳐지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 막 궁금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주에 대해 이제 배워보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양의 천문학과 동양 우리의 이런 우주론을 넘나들면서 이제 우주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셨다고 합니다. 바로 블랙홀 박사로 유명하신 박석재 박사님이신데요. 빨리 박사님 모셔볼까요? 네. 박사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저희가 우주 하면은 막 이렇게 미지의 영역이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항상 이렇게 궁금한 생각이 들고, 또 그 신비의 장막을 좀 벗겨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희가 우주에 대해 좀 자세히 공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몰라요. 그냥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천문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고, 다른 직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 2부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사실 제가 64살이 되도록 공부한 내용 전부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상은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하여튼 그러니까 아주 요약돼 있다, 굉장히 함축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제 설명이 부족하면 검색을 하시거나 더 조사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서양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는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왜 우리 동양 태오복의 오원소는 왜 가르치지 않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서라고 하면은
물, 불, 공기, 흙이잖아요. 근데 사실 복회오원소는 우리 동양에서는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월, 화, 수, 목, 금, 토가 뭐예요? 일월, 해와 달과, 그 다음에 화, 수, 목, 금, 토가 태오복회 오원소거든요. 그러니까 화는 불, 수는 물, 목, 나무, 그죠? 금은 이제 뭐 쇠, 그다음에 토는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리스토텔레스 물, 불, 공기, 흙이나 이거나 자격이 같은데 마치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 거는 뭐 엄청 과학적인 것처럼 가르치고 우리 태오복회 거는 아예 안 가르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보시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학창 시절에 태극기 원리를 배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태극기 원리가 결국은 다 태오복회 그 우주론하고 다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서양 것은 다 과학적이고 왜 배운 게 서양 거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 천문학 역사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 그다음에 이제 중세 때 뭐 암울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나 뭐 쭉 갈릴레이 뭐 케플러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은 아무것도 우주에 대해서 모르고 산 것처럼 그런 편견을 갖게 돼요. 그래서 막연한 서양 사대주의가 상당히 만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박사님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금 서양의 천문학이 저희가 우리 우주론이 주목을 덜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 서양의 천문학에 비교해서 우리의 우주론만이 갖는 강점이라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 현대 과학 입장에서는 서양 것이 훨씬 우월해요.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역사를 보면 사실 그 근세까지는 뭐 도찐 개찐이었어요.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 근데 그 왼수 같은 천체망원경이 서양에서 나오면서부터 동양 천문학이 뒤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천체망원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똑같아요. 수준도 같고. 근데 서양에서는 철저하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이 형이하학이라는 꼬리표가 붙어가지고 마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어떤 그 인문학보다 그런 형이상학보다 밑에 것으로 간주가 돼가지고 그냥 단순한 기계적인 그런 우주론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뒤이어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태오복회 그 원소들은 물리적으로 우주를 만드는 데만 참여하지 않고 화학 반응까지 해요. 상극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더 폭이 넓고 결국 우리 그 영성 문화의 한 부분까지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양의 우주론이 물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우주는 뭐 영어로 말하면 코스모스죠. 뭐 스페이스나 유니버스라기보다는 코스모스인데 이 코스모스는 동양인들 인생에 거의 절대적인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복회 오원소가 나왔는데 일단 참 조화로운 게 어떤 목화토 금수 그게 이제 우리가 상생 방향이죠. 살려주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목생화 나무가 불을 살리고 그런데 하나만 건너뛰면 상극이 돼요. 보다시피 수생목 물이 나무를 살리는데 수극화죠. 물은 불을 꺼요. 그래서 저렇게 오원소가 일단 저렇게 조화롭게 배치되는 것만 봐도 야 이거 뭔가 있다 싶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은 그 특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물, 불, 공기, 흙이 우주를 만드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는 무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흙은 물보다 무겁죠. 그러니까 물에다 흙을 넣으면 흙이 가라앉잖아요. 그다음에 공기는 물에서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물보다 가벼운 게 공기, 불은 공기에서 또 타오르니까 공기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가 가장 안정되는 방법은 밑에서부터 흙, 물, 공기, 불로 딱 배열되면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거운 놈이 밑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무게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밑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에요. 밑으로 가려고 하는 그 정도를 무게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거운 사람은 더 막 밑으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에서는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먼저 떨어져야 돼요. 그게 우주관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몇천 년 그 우주관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언제 깨집니까? 한 1400년 뒤에 갈릴레이가 뭐 피사 사탑에서 던졌다는 건 뭐 낭설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똑같은 크기의 납공과 나무공을 떨어뜨리면 어쨌든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사실 지금도 대부분의 그 성인들이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사실.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과학고등학교를 다닌다 하고 하면은 그때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가 물체가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게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우주론의 그 해악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우주는 그래서 물리적 구성이 되면 우주가 다른 반응이 없어요. 근데 금방 다시 말씀드렸지만 테오보키 우주는 화학 반응에서 상생상극이 있어서 우주가 진화를 해요. 즉 아리스토텔레스 우주는 우주가 태어나면 그냥 우주가 탄생하면 그걸 끝인데 그 다음에는 다른 요소들이 이제 우주를 진화시키는데 테오보키 우주는 우주 자체가 상생상극 운동에 따라서 우주가 진화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동양 것이 훨씬 더 정교합니다. 그래도 동양 거는 안 가르친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그 폐악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우주관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서기 전에 자리를 잡고 또 이 천문학자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행성과 항성을 구분할 줄 알았어요. 예. 현대인들은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우리 태양계에서 우리 지구하고 똑같이 해를 도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행성도 어쨌든 햇빛을 반사해서 별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밤하늘에 별이란 말이야. 행성할 때 성자가 별성자니까 뭐 행성도 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항성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다. 즉 별자리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으면 항상 북두칠성 모양이 그대로지 갑자기 이 국푸는 이 그릇 부분이 두 개가 생기거나 그런 일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7개 그 항성이 항상 배치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굉장히 그 몇천 년 전에도 이미 행성과 항성을 구분했다는 거죠. 예. 저희가 맨눈으로 볼 때는 행성은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구 네. 가까이 있는 행성은 이제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행성과 항성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야, 눈으로 보면 행성하고 항성하고 내내 하늘의 별이에요. 그 다음에 별 중에도 밝은 것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리우스 같은 별은 엄청 밝단 말이에요. 눈으로 봐도 토성보다 밝아요. 그래서 밝은 별이 행성이다라고 말하면 그건 틀려요. 그건 맞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행성이라는 이름의 행자가 그 건일 행자잖아요. 돌아다닌다는 뜻이야. 행성하면 돌아다니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북두칠성은 항상 북두칠성 모양을 유지하고 있지만 만일 꼬리에서 두 번째 별이 행성이었다면 매일 보면은 그 별이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북두칠성 틀은 다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 두 번째 별은 막 세 번째로 접근한다든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봐서는 안 돼요. 몇 달 동안 지켜보면 움직이는 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행성이다.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당연하죠. 왜냐하면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해를 돌다 보면 지구에서 봤을 때 뭐 지구 위치가 뭐 지 맘대로일 거 아니에요. 물론 하루에 여기 있던 놈이 이리 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전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천천히 공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원시인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행성을 다 구분했어요. 그래서 아마 동서양이 다 서기 전에 최소한도 눈에 보이는 오행성,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은 다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행성과 항성은 바로 이름에서 그 관측 그 비결이 나옵니다. 행성은 상대적으로 돌아다니는 별, 항성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이해가 됐어요. 예, 예. 아, 참고로 우리는 옛날부터 행성이라고 해왔어요. 그러니까 관측해 보니까 돌아다니더라. 아주 좋은 이름을 붙였는데 일본 쪽에서는 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혹자가 저거 혹시 별 아냐 이런 혹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뭐로나 혹성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근데 저희 천문학자들이 가능한 한 우리 전통적인 우리 행성이라는 말을 쓰자 많이 캠페인을 하는데 어떤 영화 같은 거 하나가 예를 들어서 혹성 탈출이라고 번역이 돼서 한번 딱 흥행해 버리면 그냥 다 도루묵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어색할지 몰라도 계속 행성 탈출이라고 불러주셔야 됩니다. 예. 그 부르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예. 네. 소혹성보다 소행성. 예. 자, 그래서 천동설 우주는 여러분 뭐 다 이 정도는 알잖아요. 해가 가운데 있질 않아요. 지구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지구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달이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수성, 금성, 해 이런 순서로 쭉 있어요. 예. 근데 이 천동설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 천동설은 하늘이 돈다, 지동설은 지구가 돈다는 뜻인데 여기에 이런 깊은 사연이 있어요. 원래 영어로 Geocentric Universe가 이거 정말 틀리기 쉬워요. 지오로 시작하니까 지동설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오가 또 원래 저 지구나 땅이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지오센트릭 유니버스는 정확히 번역하면 지중설이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가운데 있다. 지구가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지중설이 맞는 거죠. 한자로 쓰면 지중설이 맞는데 지구가 가운데 있으면 하늘이 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번역을 해서 기어코 천동설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 다음 영어로 힐리오센트릭 유니버스는 힐리오니까 천동설이다 했다가는 토익이고 뭐 한 문제 틀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힐리오센트릭은 원래 헬리오가 뭐 헬레나 태양에 관련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중설이 원래 번역하면 돼. 그런데 그냥 지중설, 일중설로 끝났으면 되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우주를 항상 천지로 갈랐지 일지로 갈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어코 천지로 맞춘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지중설, 지구가 가운데 있으면 하늘이 돌 거 아니야. 그래서 천동설로 바꿔놨고 일중설, 해가 가운데 있으면 지구가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지동설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오로 시작하니까 지오센트릭은 지동설이다 했다가는 영어 시험 문제 하나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꼭 좀 알아두세요. 이 유래까지 알고 계시면 이제 자신도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28수. 별자리는 이제 뭐 동양 별자리 따로 있고 서양 별자리 따로 있어요. 그 별자리는 어떤 뭐 심오한 의미가 있거나 대체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를 별자리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한테 야 너희가 별자리 만들어봐 그러면 뭐 만들겠어요? 뭐 피자 자리, 뭐 햄버거 자리 뭐 이런 것만 만든다고. 예, 거기 뭐 책이나 이런 건 빠질 거예요. 틀림없이. 예. 지겨우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바탕을 둔 서양 별자리는 그 그리스의 우주관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그리스 로마가 우리나라랑 똑같이 다 북반구의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북반구의 나라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 남쪽을 그리워해. 왜냐하면 따뜻하니까. 그래서 남쪽 나라를 항상 그리워해요. 뭐 그대를 아는가, 뭐 남쪽 나라를 그런 뭐 오페라 뭐 노래도 있죠. 그런데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아프리카에 있다고 믿어졌던 나라가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는 아주 항상 봄이고 따뜻한 아주 천국처럼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서양 별자리 중에 가을철 그 중천을 보면은 유명한 그 안드로메다 공주가 나와요. 그 안드로메다 별자리에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안드로메다로 갔냐, 뭐 안드로메다를 아주 애용하는데 그 가을철 별자리 실제로 있어요. 안드로메다가 누구냐? 이디오피아 공주예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공주에다가 그 아버지 왕
케페우스, 영어로 하면 보통 시피어스라고 하는데 케페우스, 그다음 안드로메다 엄마 카시오페이아, 그다음에 안드로메다 남편이 누구예요? 구출해준 페르세우스. 예, 뭐 이런 식으로 그 남쪽 나라 이디오피아 그 왕족이 아예 저 하늘 반쪽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별자리는 뭐 심오한 뜻이 있다기보다 그 옛날 사람들의 생각을 읽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믿거나 말거나 5,000년 전 별자리나 지금 별자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밤하늘을 보고 우리 조상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를 읽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일이에요. 뭐 타임머신 타고 그 시대에 가서 원시인과 나란히 서서 너 저거 무슨 별자리라고 할래? 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느낌까지 받아요. 그 다음에 별자리는 북반구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북반구에 뭐 뉴욕을 가든 뭐 어디 미국의 뭐 텍사스를 가든 별자리가 똑같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어디 와서 아 내가 타향에 왔다 이런 감이 없어요. 별자리가 똑같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건 아마 천문학자의 하나의 그 보너스 같아요. 예, 동양에서는 이제 28수라는 별자리가 만들어졌는데 한마디로 청룡, 백호, 주작, 현무예요. 예. 그 청룡, 백호, 주작, 현무, 그러니까 이 사신 중에 하나당 별자리가 7개씩 있어요. 그래서 7, 4, 28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 윷놀이판 가운데 그 안방이라고 하는 거 그거만 빼면 나머지가 전부 몇 개? 28개죠. 그래서 윷놀이판도 옛날 별자리 그 모사 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이 이동하는 것은 달이 이동하는 거죠. 별 사이를 뭐 정확히 그 달이 가는 백도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하나였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다음에 28수 중에 제일 처음 번에 이제 각, 그러면 각은 뭐예요? 뿔이잖아, 뿔. 그러니까 저 앞에 각항저방 신미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청룡이란 말이에요. 청룡에 해당되는데 청룡의 뿔의 위치에 있는 별자리가 그 각자리예요. 그러니까 28수는 어떤 대표 별이 선정되고 그 주위를 갖다가 각 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표별은 처녀자리 알파별, 처녀자리에서 제일 밝은 스피카라는 별이에요. 우리 외래어로 적을 때 스피카, 영어로는 스파이카라고 그래요. 그 별이고, 예를 들어 저기 보면 뭐 한자가 어렵지만 심장 심자, 꼬리 미자, 그 꼬리가 있다는 건 틀림없이 용의 그 청룡의 꼬리 부분에 저 별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주의사항이 동방칠수 그러면 아 이건 동쪽에 있는 별자리구나 이렇게 오해들을 해요. 동쪽에 있는 별자리란 말은 천문학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동쪽에 별자리가 있으면 조금 있으면 떠오를 거 아니야. 지구가 도니까. 그래서 결국 아무리 동쪽에 별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떠올라서 남쪽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서쪽으로 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동서남북은 실제 동서남북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방철수는 서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예. 그 다음에 바로 이제 28수를 종합해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이 청룡, 오른쪽이 백호, 남쪽이 주작, 북쪽이 현무입니다. 근데 하늘의 그림은요, 우리가 밑에서 올려다 보잖아요. 그래서 항상 동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북으로 누워서 올려다 보게 되면 동서가 바뀌어요. 그건 뭐 못 믿겠거든 하면 누워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은 이제 유명한 황도 12궁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것도 우리가 조금 기분 나빠요. 이거 동양에도 아마 틀림없이 이런 개념은 있을 텐데, 그 황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양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사실 지나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해가 가운데 있고 수성금성 지구가 도는데 지구에서 보면 이렇게 지구가 도니까 지구에서 보면 해가 지구를 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 옛날에는 해가 지구를
360일 걸려서 한 바퀴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1년을 뭐라 그래요? 한 해가 같다. 자,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하셔야지. 한 달, 두 달 하는 달이 보름달, 초생달 하는 달과 같은 거예요. 달이 보름달에서 다시 보름달이 되는 그 기간을 한 달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기분 좋잖아요. 우리 해, 달이라는 이름부터가 일단 영어보단 나아. 왜? 영어에서 해는 the sun이지만 sun하고 year하고 year 아무 상관없잖아요. 다른 상관이 있어요. moon하고 month는 어간이 같아요. 그런데 sun하고 year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벌써 우리가 더 우세하잖아요. 해는 한 해가 갔다 두 해가 갔다 그 해가 하늘의 해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그 달이 하늘의 달이라 이거예요. 네, 근데 이 황도 12궁은 즉 지구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해가 도는 그러니까 해가 돌다 보면 그 배경에 무슨 별자리가 있냐 이거지. 그 별자리를 각 그 시간별로 나열해 놓은 거 12개의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라고 그래요. 그 예를 들어서 1월 달에는 라틴 말로 캐프리코르누스라고 그래요. 염소. 그다음에 2월 달에는 뭐 물병 아쿠아리어스, 뭐 3월 달에는 물고기, 뭐 파이시스. 파이시스 하니까 영어의 느낌 피쉬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파이시스가 피쉬의 그 원조예요. 5월 달에 황소는 토러스라고 그래요. 라틴 말로 타우루스, 영어로 토러스. 레오는 다 아시죠? 사자, 그죠? 예. 처녀, 버고가 이제 영어 버진의 그 원어죠. 그 다음에 뭐 스콜피오스, 전갈, 스콜피오하고 같아요. 예. 그 이런 식으로 몇 개는 저 중에 또 제미니가 유명하죠. 쌍둥이를 영어로 제미나이, 또는 라틴 말로 제미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황도 12궁은 하나 주의하셔야 할 게 예를 들어서 내가 7월 말에 태어났다고 쳐봐요. 제가 실제로 7월 27일생입니다. 휴전협정한 날이야. 제 별자리는 사자자리예요. 레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친구들끼리 데이트를 하는데 뭐 자기야 내 별자리 좀 찾아줘. 나 7월 말생인데 내 자리 사자자리야. 그 생일날 별자리를 찾으면 죽어도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생일날 해가 사자자리 가 있는 거예요. 해 뒤가 사자자리야. 근데 그게 무슨 수로 그걸 봐요? 어떻게 해야 돼? 6개월 기다려야 돼요. 6개월 기다려서 해가 지금 사자자리를 가리고 있는데 이 6개월 뒤면 해가 돌아서 이리 오는 거죠. 사실 지구가 가는 거죠. 근데 지구 입장에서 보면 사자자리를 가리고 있는 해가 이 뒤로 오게 되면 이제 해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쪽이 낮이 되고 이쪽이 밤이 되니까 이제 사자자리가 비로소 밤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 생일 별자리는 내 생일날 절대 보이지 않는다. 그것만 알아도 아마 몇 번 자랑하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천문학 상당히 어려워요. 수천 년 된 거라 쉽게 생각했던 큰 오산입니다. 예를 들면 낮에 나온 반달. 낮에 언제 나왔는데 오전에 나왔으면 하얀 달이고 오후에 나왔으면 상현 달이에요. 그 그림 잘못 그리면 안 돼요. 옛날에 대전에서 지금 견우직녀 축제를 하는데 그 초청장에 아주 보름달 아래 견우와 직녀가 아주 반갑게 만나는 그림이 있어. 제가 한마디 했죠. 견우직녀가 언제 만나요? 7월 7석이요. 7월 7석이 뭐예요? 음력 7월 7일이요. 그래요. 음력 7일인데 어떻게 보름달이 또? 음력 15일 날 보름달이 뜨죠. 그러니까 그 그림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누가 아냐고. 그 다음에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노래 가사나 이런 거 질 때도 조심해야 돼요. 제가 하도만 인용해서 좀 죄송한데 뭐 깊은 밤 잠 못 이뤄 창문 열고 밖을 보니 초생달만 외로웠던 내는 깊은 밤에는 초생달이 안 보여요. 초생달은 초저녁달이거든. 바로 져요. 예.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이걸 예를 들었더니 어느 날 그 가사가 조각달로 바뀌었더라고요. 아마 틀림없이 저 때문에 바뀐 것 같아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역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 환인환국, 환웅배달, 단군조선, 우리 국통맥대로 지금 배열돼 있구나, 이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다? 환단고기 역사를 모르면 우리 동양 우주론도 이해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환인환국 이전에는 우리가 천부경이 있다고 하고, 그다음 환웅배달의 5번째 환웅의 막내 아들이 바로 태오복희 씨지요. 태오복희 씨가 만든 것이 하도가 있고 복희 8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라 우왕이 왕검단군 덕분에 만든 것이 뭐죠? 낙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라 말에 걸왕이라는 그 폭군이 나타나서 주지육림을 하죠. 그래서 상나라 탕왕한테 그 망해요. 상나라 탕왕도 그런데 결국 끝에 가서 또 다시 상나라도 주왕이라는 또 폭군이 나타나요. 똑같은 짓을 해. 다시 주지육림을 해. 그래서 이번에 그 주왕이라는 사람이 이 주나라 문왕한테 그 문왕을 굉장히 괴롭혀요. 문왕이 이를 갈고 책사를 모셔왔는데 그게 바로 그분이 강태공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강태공, 근데 문왕이 뜻을 못 이루고 먼저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 무왕이 이제 상나라 주왕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주나라의 망한 왕이 이름이 주왕이에요. 그 주자는 저 세금변에 마디촌자 쓰는 주자를 써요. 근데 그때 그 문왕이 만든 문왕 8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8개가 동양우주관에는 일단 이 우리 나중에 나온 정형 말고 요 시대까지 2개가 등장하게 되고, 그다음 이때 그 무왕의 동생 주공이 아버지를 도와서 주역을 만들어서 여기 64개가 그려져 있죠. 마침내 공자가 완성을 해요. 12극을 통해서 공자가 완성을 해요. 그게 뭐가 되냐면 역경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선비들이 공부하려면 최소한 4서 3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3경이 시경, 서경, 역경이에요. 근데 역경이 바로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나오는 분들은 전부 다 주역의 대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성리학이나 이쪽에 다 그런 그 대가인 유학자들은 주역은 기본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바로 사실은 중국 것이 아니에요.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리 우주론의 배경이 이렇게 다 맞물려 있고, 특히 여기 당요, 우순, 하우, 상탕, 이 모든 이 영웅들이 전부 동이족입니다. 환단고기 보면 족보도 나와. 황제 헌원의 자손들 족보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역사는 다 우리 배달족의 역사고요. 여기 진나라에서 이제 진시황이 이 지긋지긋한 동이족 역사를 내가 다 청산해야지. 내가 시황제다. 앞에 황제 헌원이랑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작이다 해서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해서 저쪽 오랑캐들 다 막아야지. 우리 화족의 나라를 만들어야지 한 화족의 역사는 진나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앞에는 다 그러니까 중국은 상고사가 없어요. 그래서 진화라고 할 때 가지지자를 쓰죠, 한자로. 본체가 아니었어요, 중국은요. 그 다음에 한나라의 영웅들이 나타나면서부터 이제 우리 동이족의 무대가 대륙에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복희 8개는 아셔야 돼요. 왜? 이게 우리 태극기니까. 아니, 대한민국 사람이 자기 나라 국기도 모르면 어떡해요. 근데 복희 8개는 한마디로 대륙을 뒤집어 놓고 생각해야 돼요. 제가 여기 지금 중국 영토를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서 뒤집어 놨어요. 왜? 자, 일단 남쪽은요, 양효가 3개가 모여 있는 게 제일 위에가 있죠. 그러니까 양효가 다 모여 있으니까 따뜻하고, 그러니까 그쪽이 남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를 보면은 전부 음효죠. 그러니까 그쪽이 북쪽 방향인 거예요. 추우니까. 그래서 남북이 정해지고 하늘과 땅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건천, 첫 번째 건계는 하늘이요, 일건천. 맨 밑에 팔곤지는 8번째 곤계는 땅이다. 이게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남북의 천지가 정해지니까 동서는 해와 달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남쪽이니까 저쪽이 동쪽이 되죠. 그러니까 삼리화, 화가 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이계가
화가 불이 되고 해가 동쪽 하늘에 있을 때 서쪽 하늘에 둥근 달이 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육감수, 물이 곧 달이기도 해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천문사계가, 그러니까 천지, 해, 달이니까 천문사계예요. 이 천문사계가 딱 방향을 정하면 대각선을 지리사계가 채우는 거예요. 근데 천문사계는 뒤집어도 모양이 안 바뀌어요. 이렇게 있는 거를 세 개를 이렇게 뒤집어도 모양이 안 바뀐다고. 지리사계는 바뀌죠. 뒤집으면 다른 괴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대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이 바다죠. 이쪽이 바다니까 이태 택이 저기 연못, 보통 연못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바다나 강 다 대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산이 나오죠. 그 칠간산이 이쪽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산은 당연히 땅 옆에 있어야죠. 예, 그 다음에 하늘에서 바람이 내려오니까 오손풍, 풍계가 저쪽에 있고, 그 다음 옛날에는 벼락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진례가 있어서 복희 8개가 저렇게 있었던 거죠. 미리 얘기하면 그러니까 천문사계가 동서남북 방향에 있고 대각선 방향으로 지리사계가 있는데 이 8개의 원리를 깨닫는 것을 우리가 천문지리 무불통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 태극기는 대각선의 4개가 빠지고 기본적으로 동서남북 있는 것으로만 만든 것을 우리가 오늘날 태극기로 쓰고 있다.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럼 태극무늬가 어디서 나왔느냐? 태극무늬가 이게 태극이 어디서 나왔냐? 이게 바로 복희 8개에서 나온다. 어떻게 한국 사람 이걸 모르고 삽니까? 예, 마음이 편하지 않아야지 모르는.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은 피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8조각을 내놨어요. 그런데 맨 위에 피자 쪽이 저 일건천개하고 같으니까, 즉 전부 양효니까 하얗죠. 그러니까 다 하얀색이야. 마찬가지로 맨 밑에 그 피자 조각은 전부 음효하고 그 관계가 있으니까 전부 시커멓죠. 색이 진하죠. 그럼 하나만 예를 들면, 자, 시간 관계상 하나만 예를 들면 저쪽 북서쪽 방향에 있는 것은 어때요? 음효가 하나밖에 없고 양효가 2개 있으니까 3분의 2가 밝고 3분의 1이 어둡죠. 저런 식으로 8개를 매끄럽게 연결하면 뭐가 돼요? 태극이 나와요. 예, 제가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너무 짧은 시간에 그냥 스케치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시대의 전환점을 마련했던 놀라운 지식들입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제목이 현대 문명의 전환인데, 저는 지금 일부에서 오늘 코페르니쿠스 전환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오늘 것만은 현대 문명의 전환이 아니라 근세 문명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복희가 만든 하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 이거 뭐 한 시간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근데 하여튼 일단 1379 백색돌은 하얀색으로, 그다음에 2468 짝수는 검정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일단 하얀색만 쭉 연결해 봐도 태극 모양이 나오죠. 그죠? 하얀색만 연결해도, 여기서부터 연결해도 이렇게 돌아서 밖으로 나오잖아요. 요것도 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검정색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태극 형상이 이미 저 안에 들어가 있죠. 태호복희가 태극기를 만든 사람이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죠. 태호복희는 아인슈타인입니다. 그 시대 아인슈타인이에요. 저 양반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하도는요, 아래쪽이 수, 저쪽이 목, 저쪽이 화, 이쪽이 금, 가운데가 토입니다. 근데 이 태호복희 우주는 상생 방향으로 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운이 어떻게 돌아요?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돌아야 돼요. 물이 나무를 살리고 해서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렇게 우주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안 가. 왜? 화극금이거든. 불이 쇠를 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이 진화가 안 돼. 그래서 결정적으로 토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토가 개입을 해야 돼요. 토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물이 나무를 살리고 나무가 불을 살리다가 이게 안 되니까 여기를 거쳐가야 돼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와야 돼. 그래서 근데 토는 딱 보세요. 5와 10이잖아. 우리 동양에서는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성스러운 숫자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아무리 잘 둬도 구단이에요. 예, 구단이 끝이에요. 가끔 저 시원찮은 무술하는 사람들이 뭐 12단, 13단 하는 걸 내가 TV에서 봤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늘이 9천이고 9를 넘어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은 어떻게 보면 신의 숫자예요. 신의 숫자라고. 근데 신이 개입하니까 이것이 동양에서는 하나의 우주론으로 바뀌게 돼요. 그게 바로 유명한 개벽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천문학자 관점에서 우주관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주가 계절이 있어야 되는 거야.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긴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몇만 년 동안, 뭐 예를 들면 2만 년이 뭐 봄이고 2만 년이 여름이고 이런 우주가 필요한 거예요. 왜? 목이 봄이고 화가 여름 기운이거든.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흐름이, 하도라는 게 뭐예요? 하자가 흐르는 그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흐름을 그린 그림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신이 내려오신다. 그런 놀라운 수수께끼가 저 안에 처음부터 있었어요. 난 정말 궁금한 게 태호 복희가 저걸 알고 그렸나?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낙서라는 것이 있어요. 아까 제가 우주론 총괄해 드렸지만 하나라 우왕이 낙서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근데 낙서를 만들어 보니까 문항팔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왜 똑같을까요? 자, 보실까요? 저쪽이 맨 윗줄이 4, 9, 2지요. 낙서는 어떻게 합해도 15가 됩니다. 마방진이에요. 예. 뭐 옆으로 합하든 대각선으로 합하든 세 개를 합하면 15가 됩니다. 가운데 5가 있기 때문에 절묘해요. 근데 4, 9, 2 가운데 줄은 그러니까 3, 7이잖아요. 맨 밑에 줄은 8, 1, 6이죠. 근데 바로 문항팔기가 4, 9, 2, 8, 1, 6 똑같아요. 그래서 저 두 개는 1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사람이 만든 하도와 복희팔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저도 공부해 보니까 조금 상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상관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대다수 주역하는 분들이 앞에 그 복희팔계와 하도를 하나의 세트로 보고 그 부분을 선천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요 두 개를 후천이라고 불러요. 그 후천까지 이미 다 써먹었어. 그래서 후천이 현대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그 복희하도하고 복희팔계는 이 정도로 상관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다 버무려서 여기를 선천이라고 하고 나중에 그 정역이 등장하는 세계를 후천이라고 해야 저는 우주론이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역에 대한 주역을 자꾸 중국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특히 조선시대 이게 심했어요. 왜냐하면 유학자들이 전부 다 주역을 하니까 왜 역경을 공부하니까 중국의 이게 주나라 우주론이라고 그러니까 깜빡 죽은 거예요. 우주론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제일 문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중화라는 말이 나와요. 소중화가 뭡니까? 우리 조선은 작은 중국만 돼도 원이 없겠다. 국가의 비전이 소중화예요. 말이 됩니까? 예, 그다음에 주역이 완성된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후천 정역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주역이 제가 아는 한은 정역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후천까지 다 써먹었어. 근데 이 정역은 나중에 동학과 결합을 해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그 후천 세상을 여는 가장 중요한 그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주역은 일단 우리 것이고 앞에 복희팔계, 문항팔계 그쪽까지 주역이 선천이고 정역이 후천이다.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우주론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 천문학자나 알고 아니면 유학자나 아는 것이냐? 아닙니다. 조선 말에 우리나라 여러 국기가 있었잖아요. 이거 국기도 있고 뭐 군기도 있고 그래요. 맨 왼쪽 걸 보시면 뭐하고 뭡니까? 낙서하고 문항팔계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사대부 선비들이 저런 걸 가지고 깃발을 만들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설명한 우리 배달민족의 우주 계보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기서 낙서가 기울어져 있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북두 칠성이 제일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 제일 위가 북두 칠성 7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북두 칠성이 올라가기 위해서 낙서가 해전한 것이 아닌가. 두 번째는 데니의 태극기라고 그래요. 고종 황제께서 데니라는 미국 외교관한테 하사하신 태극기인데 이 태극의 곡률이 실제 그 복귀 태극기 원리하고 똑같잖아요. 확 휘어 있잖아. 네, 그래서 그다음에 옆에 것도 저게 고종 황제 억인가 그래요. 임금님 깃발인데 문왕팔기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조선 말까지만 해도 어지간한 선비들은 주역을 다 알았고 이런 우주론을 잘 알고 있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K-코스모스예요, 이게. 예, 그래서 K-코스모스의 정역까지 알게 되면 동양 우주론은 거의 끝까지 다 온 것입니다. 저도 공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배달결에는 우주론 광복돼야 됩니다. 우리 우주론을 우리 우주론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역은 우리 것이고 환단고기 바탕으로 기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후천 정역을 인정해야 우리가 K-코스모스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현대 과학을 많이 갖다 썼어요. 근대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하다가 만 것 같은 느낌이 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뭐 정말 일시무실, 일종무종일 뭐 이런 우주론이나 서양의 뭐 인플레이션 우주론이나 뭐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 더 정역을 현대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공부라는 게 뭐 여유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죠. 하여튼 열심히 해서 어디까지 정역을 현대화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항상 하고 있어요. 근데 진도가 더디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아시죠? 첨성대입니다. 저거 지금 자꾸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동양 최고 하는데 세계 최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때 확신만 있었으면 아마 전 세계 홍보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건데 그때는 스톤헨지랑 몇 개가 걸렸어요. 스톤헨지 같은 것이 천문대로 알려져 있었는데 나중에 천문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여러 방법으로. 그 다음에 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걸렸는데 첨성대가 더 오래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를 자랑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로마 같은 어떤 도시를 가보세요. 거대한 템플, 사원은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근데 천문대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천손이라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첨성대에서 무슨 별을 봤냐, 뭐 별 얘기 다 하는데 이름이 뭔데? 볼첨, 별성이에요. 이름이 별을 보던 곳인데 천문대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럼 뭐 어떡하란 얘기야. 뭐 올라가서 쪼그리 앉아봤냐, 뭐 속에 들어가서 내다봤냐, 그건 나중 문제지. 그래서 첨성대를 천문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심한 주장이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 질문 하나 네.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첨성대가 이제 동서양 우리나라 이제 동서양 최고라고 이렇게 관측소라고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네. 그렇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옛날부터 예. 이제 그 첨성학 자체가 이제 별을 보는 게 제왕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첨성대가 갖는 어떤 좀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지금 환단고기를 보면 그 단곤조선 시대에도 천문대가 분명히 있었어요. 감성이라고 있었어요. 영화 감독할 때 감자에다가 별성자를. 천문대가 있다는 것이 일단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뭐 환단고기 같은 건 전혀 안 하지만 단곤조선 시대 무진 50년 오성치루라는 천문관측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서양 사대주의 때문에
이집트에서 4,000년 전에 천체 기록이 있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날 거야. 뭐 또 하나의 뭐 로제타 스톤이 발견됐다 막 그 난리 칠 거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4,000년 전에 천체 기록이 있다 그러면 별로 흥분들을 안 한다니까. 네, 그거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근데 4,000년 전에 천문 기록 자체가 있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맞든 틀리든. 왜? 천문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천문대가 있었다는 얘기는 임금님이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천문대가 있는 나라가 어떻게 저 동굴 속에서 날고기 먹을 때나 나라가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천문대가 있는데 천문대장이 임금이거나 임금님 바로 옆에서 별을 보고 알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에 끊이지 않고 감성에서부터 쭉 천문대가 이어져서 지금 여기 고려시대 서운관까지 와서 조선시대에도 한동안 서운관이라고 불리다가 관상가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관상가문이 됐다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 대일항쟁기 때만 천문대가 없어져요. 그래서 해방 후에 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때는 이제 근데 기상청은 있었어요. 날씨는 당장 필요하니까. 그래서 중앙관상대라는 기상청 전신이 있었는데 중앙관상대 천문과장이 우리나라 천문대장 노릇을 했어요. 그랬다가 1974년에 이르러서야 공무원 직제인 국립천문대가 발족이 됐고 그 이후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바뀌면서 한국천문연구원이 태어나서 오늘에 이르게 됐어요. 그게 우리나라 천문의 역사입니다. 그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먼저 돌에다가 별을 새긴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그 석각도가 있어요. 이건 모조품입니다. 이건 한국천문연구원 현관에 있는 모조품인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늘 지도가 있고 땅의 지도가 있어. 뭐 똑같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늘 지도가 땅의 지도보다는 한 수 위 같잖아. 근데 온 국민들이 땅의 지도의 대표적인 그 대동여 지도는 다 알아. 김종호란 분이 무슨 곳에 있고 다 알잖아요. 근데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8글자를 제대로 되는 사람을 만나기가 거의 힘들어요. 네. 뭐 이거 은하철도 999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종대왕 때 자경실이 만든 간이대 이것이 경복궁의 북서쪽 구석에 있었어요. 지금 한국천문연구원 현관 앞에 정면에 그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저기 올라가서 세종대왕님이 어디 서서 잔소리 하셨을까 뭐 이렇게 좀 추측해 보기도 하고 상상 속에서 한번 만나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서양은 그때까지 동양만 못했어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왼수 같은 천체망원경이 서양에서 나오면서 천동설이 엎어져요. 근데 그 갈릴레이가 쓴 천체망원경이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좋은 망원경 같아요? 문방구에서 파는 몇만 원짜리보다 더 나쁜 거 이게. 근데 저걸 가지고 저 성능을 가지고 그 공부해 보세요. 여러 가지 행성을 관측하면 천동설은 설명 못하는 현상이 많아요. 그래서 저걸로 바로 천동설을 엎게 됩니다. 박사님 질문이 이제 네. 하나 있는데요. 그 해가 다른 별보다 그러면 제일 큰 별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천동설이 끝나고 나서도 그 속편이 계속 이어졌어요. 뭐 그럼 우리 해는 저 무별들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이거 왕별일 거야. 예? 이런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죠? 이 우주에는 과연 우리만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여러 가지. 근데 계속 우리가 최고라고 계속 주장을 했지만 전부 처참하게 무너져요. 그게 이제 바로 유명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에요. 예, 그래서 이 우리가 결코 우주의 중심도 아니고 주인공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 태양이란 별은 왕별이냐? 제일 가벼운 별에 속해요. 그리고 가늘고 길게 삽니다. 50억 년을 살아왔고 50억 년을 살아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당시는 해를 왕별이라고 믿었던 시기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마침내 갈릴레이가 그 지동설을 주장을 하고
유명한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박사님, 근데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말이 그냥 단순히 그런 말뜻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거기에 정확한 뜻이 뭐 있나요? 여기 안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 영어에서는 돈다는 말이 일단 흔히 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도는 것은 우리말로 자전은 영어로 로테이트라고 해요. 그다음에 어떤 물체를 이렇게 도는 거는 리볼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리볼루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말은 둘 다 돈다야. 그래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중에도 몇 분 그러실 거야. 그래도 지구는 돈다가 지구가 이렇게 자전한다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뜻은 그래도 지구는 돌아서 해를 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지구는 공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지동설을 주장하는 거죠. 천동설이나 지동설이나 지구는 둥글고 돌아요. 근데 천동설에서는 지구가 자전만 하는 거고 지동설에서는 지구가 공전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원래는 지구는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원래 라틴 말은. 그래도 지구는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한 번 더 정확히 번역하면 그래도 지구는 공전한다 하면은 오해가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까지 근세에 가장 중요했던 우주관의 변화를 제가 한번 쭉 정리해 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잘 소개가 안 되는 우리 동양의 우주론 전환, 그것이 우리한테는 구체적으로 개벽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내려와 있었고, 실제로 동학 같은 혁명은 그 배후에 개벽이라는 우주관이 있어서 가능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참 신기한 것이 거기 보면 12지국 12나라의 괴질론수 다시 개벽 아니런가 이런 말이 용담유사라는 책에 나오잖아요. 마치 오늘날 팬데믹을 마치 예언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린 우주관도 음식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다는 표현이 있는데 공부를 또 하고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정말 신기한 것이 동양 우주론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2부에서 진짜 현대 우주론에 어떤 전환점이 있었는지 한번 자세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